편견은 두 눈을 멀게 한다. 맹주가 된 원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본래 강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나를 맹주로 선출한 이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이 돌아갈 것이나 잘못한 이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오. 다들 이것을 기억하고 규율에 따르시오. 원소의 이 약속은 매우 중요했다. 원칙을 세우지 않고서는 주인이 각기 다른 동맹군을 통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소는 동생 원술에게 동맹군 전체의 군량미를 맡겼다. 가족이기 때문에 안전한 후방으로 돌린 것이 아니었다. 당시 전쟁에서 군량미는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공급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군의 선봉장을 맡은 장사 태수 손견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으로 진격했다. 사수관 수문장은 서둘러 낙양으로 파발말을 보냈고 소식을 들은 동탁은 장수 화웅에게 군사를 주어 사수관으로 보냈다. 동맹군의 제후 가운데 한 사람인 제북상 포시는 손견이 공을 가로챌까 두려워 몰래 동생 포충을 앞질러 보냈다. 하지만 그는 화웅의 단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수관에 도착한 손견은 그에 맞서 나온 화웅의 부장 호진을 죽였다. 그리고 화웅이 철통같이 성만 지키며 응하질 않자 생각했던 것보다 전투가 길어지면서 군량미가 바닥났다. 손견은 원술에게 군량미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 원술의 수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손견은 용맹하기가 호랑이 같은 자입니다. 나중에는 낙양까지 가서 동탁을 죽이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자에게 힘을 보태느니 차라리 군량미를 끊어버리십시오. 양식이 떨어진 손견의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술은 군량미를 보내지 않았고 손견의 군대는 결국 화웅에게 패하고 말았다. 동맹군은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제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뜻을 모으기는 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경쟁하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 원소는 맹주가 되면서 공을 세우면 상을 내리고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지켰다면 동맹군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소는 처음이자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전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소는 제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다. 마음대로 앞서 출정한 포신이나 군량미를 보내지 않은 원술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자 맹주로서 원소의 위신은 삽시간에 땅에 떨어졌다. 여기서 시작된 균열이 점점 벌어져 동맹군은 결국 흩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화웅이 동맹군을 공격해오기 시작했다. 각 제후들은 서둘러 장수를 뽑아 내보냈지만 하나같이 화웅에게 패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때 관우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이 나가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때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북평태수 공손찬을 따라 동맹군에 합류해 있었다. 당시 유비의 지위는 꽤 평안현령이었고 관우는 유비의 수하로 마궁수에 불과했다. 명문가 출신 원술은 배다른 영 원소조차도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소 크게 존중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출신은 미천하고 직위도 보잘것없는 관우는 고려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이런 자를 내보내면 동맹군 전체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고 여긴 원술은 크게 호통을 쳤다. 지금 우리 제후들에게 좋은 장수가 없다고 비웃는 것이냐? 일개 궁수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저놈을 당장 몹시 쳐라. 심각한 범주화에 오르다. 반면 관우의 기계를 높이 산 조조는 황급히 원수를 말렸다. 고정하십시오. 이자가 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보냈다가 이기지 못하면 그때 처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맹주 원소도 아우의 편을 들고 나섰다. 맹덕, 그것은 옳지 않소. 일개 궁수를 출정시켰다가는 분명 화웅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오. 그런 수모를 어찌 감당하겠소. 조조가 대꾸했다. 저렇게 비범한 용모를 지닌 자가 궁수라는 것을 화웅이 어찌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 어째서 원소 형제는 자리로 판단한 반면 조조는 외모로 판단했을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특징을 기준으로 사물을 구분한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 한 명이 백인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우리는 그녀가 흑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 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여성을 한 무리의 남성들 사이에 두면 여성이라는 것이 먼저 눈에 띄고 피부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범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범주화는 종종 편견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원소와 원술은 출신이 같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래서 인식과 판단의 척도가 기본적으로 같고 역시 같은 종류의 편견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궁수를 출정시키면 체면을 잃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명문가 출신의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원소 형제가 평생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우지도 못했던 이유도 바로 범주와의 오류에서 비롯된 습관적 편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난세에서는 많은 영웅이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진나라 말기에 혼란기에 출현한 농부의 아들 유방도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여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원소 형제처럼 신분에 따라 사람을 취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놓치게 되겠는가. 반면 조조가 원소 형제의 오류에 빠지지 않은 건 역시 그의 출신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조승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조의 아버지는 환관의 양자였다. 당시 환관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출신 성분에서 오는 우월감이 없던 조조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몸으로 사람을 판단한 조조의 시각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구척장신의 수염 길이만 두 척인 관우는 봉황의 눈에 누의 눈썹을 가졌으며 얼굴은 대추처럼 검붉은 데다 목소리는 쇠북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야말로 헌헌 장부에 타고난 영웅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얼굴과 몸매 등에서 풍기는 첫인상에 따라 판단을 내리곤 한다. 보통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나 훌륭한 성품, 고운 마음씨 등 내재적인 요소까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많다. 키가 작고 인물도 별 볼 일 없었던 조조는 평생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 한 번은 흉노의 사신이 조조를 만나러 왔다. 조조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가 한나라 승상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아 오랑캐의 눈에 우습게 비칠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최염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칼을 든 채 옆에 서 있기도 했다. 최염은 키가 크고 인물 또한 어디 나무랄 데 없는 미남자였다. 이 이야기는 외적 매력이 조조의 인지 판단에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관우의 당당한 풍채에 매료된 조조는 그가 반드시 대단한 재주를 가졌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기회를 주려 했었다. 이 만남으로 조조는 관우에게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고 평생에 걸쳐 관우의 기계와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흠모했다. 조조는 원소 형제가 더 반박하기도 전에 관우에게 따끈한 술을 한 잔 내렸다. 출정하기에 앞서 격려하는 뜻이었다. 이렇게 먼저 행동하여 반대 의견을 먼저 봉쇄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방법이다. 웬만큼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도하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관우는 술잔을 건드리지도 않고 곧바로 말에 올라 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단칼에 벤 화웅의 목을 갖고 막자로 돌아왔다. 조조가 내린 술이 미처 식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관우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애초에 반대했던 원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관우가 실력 발휘를 한 것에 신이 난 장비가 입을 열었다. 우리 형님이 화웅을 배웠으니 이제 곧바로 관중으로 치고 들어가 동탁을 잡으면 되겠소. 이 말을 들은 원술은 이때다 싶어 소리를 쳤다. 우리 대신들도 몸을 낮추거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헐령의 졸개 따위가 무예를 뽐내느냐. 저놈들을 당장 밖으로 내쳐라. 참으로 속 좁은 처사였다. 그런데 여기서 조조가 다시 한번 나섰다. 이미 공을 세우고 돌아온 사람인데 어찌하여 출신의 귀천을 따지십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원소는 처음부터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 했다. 그런데 이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맹주로서의 위신이 곤두박질 칠 뿐만 아니라 동맹군의 연합 자체도 흐트러지게 되었다. 원소는 조조와 원술의 입씨름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바라만 보았다. 결국 원술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일개 혈령 따위를 그렇게 중시할 거면 마음대로 하시오. 내가 물러나겠소. 그러자 조조가 대꾸했다. 어찌 한마디 말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려 하십니까? 이 말은 더더욱 원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여러 사람 앞에서 대사를 도모할 그릇이 안 되는 소인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서로 불쾌감을 느끼며 각자의 막사로 돌아가 버렸다. 이 일은 조조와 원서 형제 사이에 오래도록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이번 논쟁에서 원서는 노골적으로 동생 원술의 편을 들었다.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심리의 일종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 자주 나타난다. 같은 핏줄을 지키고 계속 이어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혈연계수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와 부모의 혈연계수는 0.5이고 형제 자매 사이 역시 0.5다. 배다른 형제인 원소와 원술의 혈연계수는 0.25가 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조조보다는 훨씬 가까우니 조가 원술의 편에 선 것도 당연하다. 조조는 원소 형제에게 불만이었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유비와 관우, 장비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내 공을 치하하는 뜻으로 술과 고기를 내렸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조조 특유의 인용술이었다. 화웅이 패하자 이번에는 동탁이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동맹군을 맞았다. 동맹군 제후들은 호로관에서 천하에 적수가 없다는 맹장 여포에게 줄줄이 당하고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나서서 여포를 물리쳤다. 기세가 오른 동맹군은 호로관에 입성했다. 동맹군에게 밀려 낙양으로 도망친 동탁은 서둘러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낙양에 불을 질렀다. 황제와 대신들, 백성들 모두 강제로 짐을 꾸려 장안으로 향해야 했다. 텅 빈 낙양에 입성한 후 조조는 추격대를 보내 황제를 구출해 오자는 의견을 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었으나 조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긴 원소 형제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조조 혼자서 황제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동탁을 추격하던 조조는 매복하고 있던 광군에게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그리고 조응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조조에게는 최초의 참패였다. 이번 패배로 조조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동맹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조가 낙양으로 돌아왔을 때 각 제후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내전을 벌이고 있었다. 편히 황제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옥새를 갖고 사라져버리자 화가 난 원소가 형주자사 유포에게 밀서를 보내 편을 죽여버렸다. 또 군량미가 떨어진 연주자사 유대가 공군태수 교묘에게
식량을 빌려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모를 죽이고 그 군사를 차지해버리는 일도 생겼다. 상황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자 원소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관동으로 가버렸고 각 제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조조는 크게 실망했다. 한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던 처음의 뜻은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전례 없는 혼란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이제 피바람 속에서 진정한 영웅이 탄생할 것이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자기 비하는 자신에 대한 편견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미리 난 안 돼 라고 선언한다. 이는 더 잘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기 비하보다 도전과 인정이 자신에게 이롭다.